자, 이 군소정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결국에는 지역구에서 한 석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이제 비례를 집계가 완전히 나오게 되면은 20대 총선과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알려졌는데 당 대표이면서 유일한 당선자지만 지난밤에 웃지를 못했었고 심지어는 오늘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수구보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양당 정치의 강화, 지역구도 부활, 선거 개혁의 와해 등 정치개혁의 후퇴라는 역사적 오점을 함께 남겼습니다.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네, 당대표 심상정 대표의 저는 울먹이는 모습은 뭐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고뇌가 있었다, 뭐 울컥하는 마음이 좀 드는데 사실 기회는 많았었습니다만은 기회를 계속해서 놓쳤었고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의 후보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분명히 한두 석 정도 더 차지할 여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에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틀어진 그 틈을 막판까지 좁히지 못했던 어떤 거기에 대한 후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심상정 대표의 울컥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예. 참 그렇습니다. 진보정당의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에서 그 역사에 정통성을 잇고 있는 정의당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치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정의당 대표의 저 눈물은 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더 아픈 것은 많은 소통지들이 이 현장에 전투에 나섰습니다만 다 전사하시고 혼자만 살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참 저는 눈물 10번 흘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번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국민들한테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진보 정당을 지켜준 그 정의당의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심상정 의원도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거대 정당이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독시하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제를 뒤트는 바람에 최대 수혜자가 될 것 같은 정의당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입니다. 양당 정치가 부활되고 또 지역구도 부활되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도대체 진보 정당이 정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앞이 캄캄한 거죠. 예. 그러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은 단 몇 세기라도 정의당을 지켜줬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정의당한테 좀 미안함을 갖고 있지 않을까. 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도 앞으로 지켜볼 예. 것 같고 계속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이 진보 정당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하고 싶은 그런 예. 생각입니다. 이정미 후보가 이제 인천 연수울에서 완주를 했는데 민경욱 의원이 이제 또 어부지리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일단 불식시키면서 민주당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이제 아쉬움이 좀 남고 창원 성상이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구인데 여영국 후보인가요? 분명히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 가능성이 충분했는데 거기도 해결을 못해서 결국 거기도 놓치고 말았고 4+1 이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사실 큰 기대감을 뭐 20석까지 바라봤었고 근데 그 이전에 조국 사태에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였던 점 그리고 위성정당을 민주당에서 만드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튀겨 나와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 이런 그 요소요소의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좀 다 보더라도 예. 되게 아쉬운 부분은요. 이번에도 또 심상정, 노회찬 개인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사실 지역구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지역구 당선은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줘야지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예.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을 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목 매다가 지금 배신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민주당의 양보에 기댈 것이냐, 또 소위 노회찬, 심상정의 개인기에 의존할 것이냐, 이렇게 가니까 이분들도 나이가 드시잖아요. 진보가 늙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네. 진보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진보적 아젠다를 발굴해야 된다, 새로. 민노당이 과거에
2000년 초반이죠.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거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국 현실이 돼갔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맞는 진보의 아젠다를 개발해야지 언제까지 민주당의 양보 후보 단일화를 기대하고 또 앉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떡 떨어지길 기대할 그 과일이 떨어지길 기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자, 심상정 대표님 울지 마시라. 오히려 힘내서 새로운 젊은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진보의 아젠다를 발굴하시면 민주당 도움 없이도 진보 정당이 10석 이상 얻는 또는 그리고 목표로 하시는 원내대표로 가는 교섭단체로 가는 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마치 뭐 새드 무비 한 편 본 것처럼 스튜디오가 조금 가라앉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는 끝이 아니죠. 나라가 존립하는 한 국회는 계속해서 열립니다. 정의당 힘내시기 바라겠고 충격적인 결과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민생당 아시는 대로 이제 현역 의원이 21명이었고 그래서 비례대표 용지에 1번 자리의 당이 있었는데 뭐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2.7%인가요? 봉쇄 조항 이제 3%를 넘지 못하면은 의석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역구에서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지도부의 목소리를 좀 보죠. 정동영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 극복하는 한계, 저의 부족이다. 자,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요. 박지원 의원, 지역구에서 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은 어려웠죠. 최선 다했다, 승복하겠다, 새로운 길 가겠다. 자, 그런데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의 얘기를 좀 보죠. 앞으로 거대 양당 싸움판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자, 이 손 위원장이 그간 여러 가지 잡음의 중심에 있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양당 체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워딩이 항상 이런 모양새였는데 당에서 한 석도 배출하지 못한 상황에도 현실 인식이 조금 부족하신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좀 심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게 손학규 선대위원장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예. 2004년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당시에 권노갑, 한화갑 이러면은 옛날에 호남을 대변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호남을 대변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정동영, 박지원, 그다음에 천정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마치 16년 전에 권노갑, 한화갑 이런 사람들 이름 듣는 거랑 비슷해요. 호남 국회의원들이 호남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라면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국민의 민심도 대변하지 못했고 예. 호남의 민심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특히 호남 유권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세대교체 당한 거나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좀 민생당이 뭐라 그럴까요? 역사의 흐름 그리고 좀 호남 유권자들의 흐름에 함께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제 이 시간을 통해서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 1번 정혜선 후보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3%가 넘기면 어쨌든 한 석이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해봤는데 2.7%. 자, 오로지 민생을 주창했었는데 과연 앞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마지막 대부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예.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민생당 안에서의 내부적인 단합과 내부적인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약 무너졌다고 얘기하면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정치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의 분열과 내부의 갈등으로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예. 여기는 약이 없어요. 그게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완전하게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끝났다고.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없는 것이죠. 저는 기회는 없고 다만 이제 민생당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한 가지는 지금 완전 제로 베이스 아닙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한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 헌정사에서 교섭단체가 총선 한번 통해서 원외 정당에 대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20일에서 0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이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없을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낼 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통절한 반성 속에서 민생당이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로 교체가 될 경우에는 이 정당은 그래도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성적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지역구 후보들이 뛰었고요. 그래서 그 비례대표 한 석이 굉장히 저는 소중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 된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구 전국적인 조직도 예. 있고 또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의 상징성 깃발도 있고 그 예. 깃발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리세팅해서 새로운 방식의 정당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정당 운영을 통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준비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으나 과연 그렇게 할 인물들이 있을 것인지 또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정반대로 그나마 남아있는 몇 가지 또 꿈을 가지고 또 싸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 속에서는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당별 승패 배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어제 이제 투표소에 나온 안철수 대표의 다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리 좀 절면서 붕대를 감았었는데 400km가 넘는 긴 거리를 직접 뛰면서 국민들과 부딪혔습니다만은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4년 전 녹색 돌풍이 오렌지로 색을 바꿨습니다만은 뭐 이제 색 갖고도 이제 처음 시작부터 좀 삐걱대기는 했었죠. 합리적 개혁 추진하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현장으로 다가갈 것이다. 말과 행동이 같은 정치를 꼭 실천할 것이다. 지역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확정이 지어지면 이제 예상은 3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번 선거의 결과로 국민들이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나타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안철수 1인 정당인 국민의당은 소위 말하면 반문전선에 뛰어들었어요. 후보 안 내고 보수와 연대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본인이 중도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거기에 역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초라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느 순간부터 보수 쪽이 더 가깝다고 유권자들 혹은 시민들이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가 보수에 그럼 소위 말하는 반문전선 뭐 그다음에 그 좌파 독재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를 지지했는데 정작 안철수 대표 본인은 거기에 선을 넘어가 있었던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왜 마라톤을 했는지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지 못했다. 이게 의사 출신이니까 뭐 마라톤 하면 폐가 튼튼해져서 코로나에 잘 대응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왜 마라톤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잘 다가오지 못한 점도 결국은 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또 한계점이기 때문에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보수와 합류해서 뭐 개혁 보수의 어떤 기치를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 과연 그렇게 갈지 아니면 정말로 제3당 지금 사라졌잖아요. 제3당의 씨앗을 다음 대선 때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만들 수 있을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2년 후에 있을 이제 대선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실 텐데 국민의당이 사실 그 3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 뭐가 있을 것인가?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8년 정치 생활에서 창당이 한 4번 정도 있었던가요? 네. 또 다른 창당을 그 사이에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상징은 제3지대 정치였죠. 예. 그 정치는 그냥 뭐 제3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류 기득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수가 있는 가치였습니다. 안철수의 환호했던 것이죠. 그 제3지대 정치가 망했습니다. 누가 망했을까요? 누가 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오자마자 자기 사람들 데리고 탈당해버렸습니다. 예.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이죠.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이 또 거기서 부각이 갈등이 있었어요. 어느 정당에 갈등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정당에 자기 지지율 참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든 정당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그 정당에 남아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누구냐면은 통합당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따로 당을 만들어버렸어요. 남아 있는 그 당원들은 뭐가 될까요? 크게 보면은 제3지대 정치를 분열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후보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박찬호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통합당과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주변 사람들이 통합당으로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앞서 말과 행동이 같은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 달라요. 다 제3지대 끝까지 실용정치를 얘기하면서 통합당 다 가버렸습니다. 제3지대 정치를 망쳐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할 일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마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한 1년 정도 더 체력을 키워서 통합당과 통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통합당과 통합을 해서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혹시 무너지면은 또는 누군가 무너지면은 안철수 혹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에
안철수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정치 활동의 모든 중심을 다 끊는 겁니다. 양대 거대 정당과 싸우겠다는 것이 막판에는 야대 극단으로 들어가는 이 형국에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쉽지 않, 성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3비대 정치를 망쳐버린, 분열시킨 그 책임은 영원히 안고 갈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인 상처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